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벌써 일에 몸담은 지도 13년이 넘어가네요. 25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한 분야에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 중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나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제약회사에 입사해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업직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아직까지 후회하지 않아요.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일이 재밌었고, 저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예전만큼 영업직이 일하기 힘든 환경은 아니거든요. 제가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젠틀하기도 했고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꼭 한 번씩 힘든 날도 있긴 하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상대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공교롭게도 제 가족이었던 사람이 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연애를 이어가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을 결심했다며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예비 동서를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동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밝고 명랑한 성격에 예의도 있어 보여서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은 저와 동서는 급격하게 친해졌고, 동서가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요. 게다가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동네방네 며느리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씁쓸하긴 했어요. 저도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에는 의사 며느리가 더 예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못난 동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부모님께 잘하고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저로서는 더 편한 거니까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 열등감 가져서 뭐예요? 그냥 각자 잘 살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착한 동서를 가지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도 처음에는 깍듯하게 되셨거든요.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병원 근처에 맛집 있는데 나중에 점심 때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나야 좋지. 그런데 동성, 우리 둘이 있을 때 편하게 해도 돼. 에이, 그래도요. 어차피 우리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우리끼리 있을 땐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뭘. 그럼 그럴까요? 저 사실 형님이랑 엄청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단둘이 식사를 할 만큼 친해졌고 일하는 지역도 비슷해서 종종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동서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보면 고부관계는 물론이고 형님 동서 사이에 묘하게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로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줄 알았던 동서가 친해지니까 점점 편해졌는지 선을 가끔씩 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으면 다급하게 저를 불러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뭐가? 여기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동서의 병원에 달려가 보면 난초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더라고요. 동서, 무슨 일이야? 제가 난초를 깨트렸는데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치우면 되지 뭘. 여기 청소 일해주시는 분 고용 안 했어? 아직요. 저 수술하는 거 아시잖아요. 손에 상처라도 나면 어떡해요. 이걸 어디다가 버려야 할지 어떻게 버려야 할지 너무 난감해서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일단 알겠어. 내가 치울 테니까 좀 비켜있어. 정말 고마워요 형님. 진짜 너무 난감했는데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후로 다양한 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벌레를 잡아달라, 책상 배치를 바꿀 건데 같이 좀 옮겨달라, 형광등 좀 갈아달라.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자잘한 일을 시킨다는 게 조금은 난처하더라고요. 물론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요. 친한 사이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었고 실제로 친한 원장님과는 이런저런 일들을 주고받곤 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마치 틈이 날 때마다 저를 부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가 편한 건지 아니면 만만해진 건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며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동서는 그래도 눈치가 있는지 제가 좀 거리를 둘 때마다 제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같은 일만 쭉 하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존경하는 거 알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할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손해라고 저는 동서와의 껄끄러운 일을 마음에서 훌훌 털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업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 또한 내가 맡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가족이 된 동서와 자주 부딪혀서 뭐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좀 더 이해하는 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선택이라 믿은 것이죠. 가끔씩 시댁 행사에 늦을 때마다 동서가 저를 위해 핑계도 대주고 일도 대신해줘서 고마울 때도 많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동서를 좀 더 편애하긴 했지만 그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동서가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가끔씩 동서가 도련이 뒷담을 할 때도 제가 조언도 해주고 둘이 싸울 때마다 제가 달래서 보내기도 하면서 저희들끼리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도련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맞지만 영 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아직 도련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동서는 특히나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혼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런 동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신경 쓰게 되고 안 좋은 모습을 숨기게 되고 동서도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식사 자리 중이었던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걸었죠. 받자마자 동서는 엄청나게 급한 목소리로 저를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형님, 저 어떡해요? 뭐가 무슨 일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대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 오시겠다고? 반찬 해놨는데 잠시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그냥 혹시 몰라서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근데 진짜로 찾아오신다고 할 줄은 몰랐죠. 언제 오신대? 이따 배드민턴 모임 끝나고요. 그럼 시간이 좀 있긴 하네. 그런데 저희 집 진짜 엉망이거든요? 어떡해요? 어제 벗어놓은 속옷이랑 양말이 바닥에 널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자 보고 있어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없는데 혹시 형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어떻게 도와줘? 저희 집에 가서 대충 지저분한 것들만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대강 빨래만 치우고 바닥만 청소기 돌리면 되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빨래가 쌓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네? 동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업무 중이라 딱 한 번만요. 어차피 형님 외근직이라 외출도 자유로우시잖아요. 병원 미팅 간다고 하고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원장이니까 원장님 일 좀 봐줬다고 하면 되잖아요. 업무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부탁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형님 꼭 도울게요. 약속 드려요. 저 진짜 그 모습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동서가 저에게 사정사정하는 통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내게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는 동서가 워낙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며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던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동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건 뭐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더라고요. 돼지우리가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말하면 정말 시어머니에게 이 모습을 들키기 싫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하니 서둘러 집을 대충 치웠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속옷과 양말을 빨고 바닥도 청소기로 한번 돌렸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죠. 그 짓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기분만 상하고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의를 베풀겠다고 했으니 그냥 하기로 했던 것이죠. 대충 사람 살만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이건 뭐 우렁각시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동서는 저에게 감격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살림을 잘하세요? 저는 저희 집 바닥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빨래는 왜 이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제가 하면 이 향이 안 나던데. 동서도 이제 바쁜 사람써. 요새 가사 도우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형님처럼 깔끔하게 못 하시던데? 형님만큼 살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형님이 저 대신 해주실 수 있어요? 나도 살림을 해달라고? 농담이에요. 너무 탐나는 인재자라서 그렇죠. 나중에 영업직 그만두시면 청소부 제 차리셔도 대박 나시겠어요. 제가 볼 때 형님 적성은 영업이 아니라 청소 쪽인 것 같아요. 영업이라 하면서 나름 각종 진상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동서가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남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막말로 피가 섞인 관계여도 이런 일은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게 맞겠구나 싶을 때쯤 저는 다른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동서의 실체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기 김 원장님 가족분이시라고. 사거리 여자 원장님이요. 아, 맞아요. 제 동서예요. 혹시 많이 친하세요? 그냥 저랑요? 왜요? 아니, 그분 소문이 좀 많이 안 좋게 났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무슨 소문이요? 그냥 잡다한 일 시킨다고요. 근데 그게 상식선을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제약회사 직원들도 그 원장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땡땡 지역이겠죠. 거기는 그 원장님 때문에 담당 직원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 원장님 때문에 솔직히 힘들 때 많아요. 갚아야 대출구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겨우 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서는 제어복에서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영업 직원들을 대체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잡다한 일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직원이 몇 번이나 바뀌었겠어요. 그건 사람 인성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소문난 사람이 내 동서라니. 사람 첫인상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척을 하다니. 알고 보니 엄청난 빌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만 한없이 약해지고 본인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졌어요. 저는 동서에게 그저 약한 사람일 뿐이었죠. 아무튼 그 이후로 동서를 조금씩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업무적으로만 마주치고 싶어서 아주 가끔 담당 지역을 돌다가 병원을 몇 번 방문하는 게 다였어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자잘한 것들을 시키시더라고요. 형님, 저 휴가 때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저렴한 비행기 티켓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알아볼 시간이 통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캐리어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창문에 한기 들어오는 거 막는 그런 것 좀 준비해 오실 수 있을까요? 추워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서요.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여기서 거절을 한다면 분명 동서와는 사이가 어색해질 테고 그렇게 된다면 가족 모임에서도 티가 날 테니까요. 그냥 대충 동서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로 과감한 일을 시키더라고요. 급기야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그거 아세요? 요즘 영업사원들 수수도 다 해요. 수수를 한다고? 아마 형님 회사에도 그런 일 하는 사람 많을걸요? 나는 못 봤는데. 솔직히 의사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 누가 대신 수술해주면 좋잖아요? 다들 시시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건 완전히 불법이고 범죄잖아요. 환자들이 그 병원의 집도일을 믿고 맡기는 건데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뉴스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더 하더라고요. 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서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요즘 영업사원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밥터지는데요. 형님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도 배워오세요. 나더러 수술을 배우라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대리 수술이라도 하란 말이야? 무슨 그런 험한 말 하고 그러세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게 그거잖아. 불법이기도 하고. 수술실에 있는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죠. 형님 손짓도 좋으시잖아요. 수술 배우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동서, 농담이 너무 심하네. 농담 아닌데요? 제가 이런 농담을 왜 하겠어요? 그럼 진심이란 말이야? 진짜 수술을 배워오라고? 그런 것이 진짜로 있어? 아무튼 저 시간 없어요. 질문을 하실 거면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환자가 밀려있어서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은 후에야 동서가 그 말을 저에게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정말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진상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지만 대리 수술까지 권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당장 어깨에 소문을 내고 싶을 지경이었지만 가족이니까 대충 둘러대며 참았어요. 동서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디 병원 원장은 대리 수술을 몇 명이나 쓴다. 어떤 원장은 수술하는 척만 한다. 어떤 병원은 대리 수술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등등.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결국 딱 잘라서 거절하자 그 뒤로는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잡다한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백화점에 다녀올 수 없긴 양묻더라고요. 형님, 백화점 남성 코너에서 남자 향수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제품은 제가 캡처한 거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향수? 아, 선물용 포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주세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도련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선물까지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건가 싶었지만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 백화점에 가서 향수 하나를 사다 줬어요. 동서가 주문한 향수는 짙은 향기로 유명한 향수였어요. 도련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선물 포장까지 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모이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도련님을 봤는데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도련님, 향수 냄새 좋네요. 근데 원래 이거 말고 다른 향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 10년 넘게 이 향만 쓰고 있어요. 다른 건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만 쓴다고요? 네, 다른 향기는 머리 아파서 못 써요. 그럼 내가 동서에게 사다 준 향수는 누구에게 갔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렴풋이 남편한테 선물해 줄 거라고 했던 것 같더거든요. 설마 거짓말을 한 건가 싶어 찝찝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마음에 걸리는 게 몇 개 있긴 했지만 동서의 사생활이니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동서가 웬 모르는 남자랑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서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동서도 저를 발견하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거야, 커피 마시러 왔지. 아, 그게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랑 잠깐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동서, 혹시 다른 남자 만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다정해 보이길래. 뭐 단둘이 커피 마시면 무조건 불륜이에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지. 형님은 왜 저를 의심하고 그래요? 형님은 남자 동료 없어요?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가끔 보면 형님 진짜 고지식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래? 왜 혼자서 역정이야? 제가 언제요? 그리고 지금 그럴 시간 있어요? 제가 급하다고 스타킹 좀 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이따가 세미나 가야 하는데 시간 없다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딱 그거였어요. 괜히 당황하니까 횡설수설하며 저에게 온갖 이상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불륜이구나. 그렇다면 저기 신부를 시킨 남자의 향수는 저 남자의 것이었겠구나. 이 사실을 도련님에게 말해야 할까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기 싫지만 가뜩이나 미운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완벽한 며느리의 능력 있는 아내인 동서의 실체를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사실을 바로 도련님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사태가 얼마나 커질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던 도중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모두가 시댁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동서는 늦지막이 와서 피곤하다며 소파로 바로 기대듯이 앉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반겨주었죠.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도 일하느라 와서 피곤하지? 얼른 쉬어라.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가. 어머님, 저 너무 피곤해서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너가 고생이 많다. 그나저나 아들은 같이 왜 안 오고? 어디 들렸다가 오느라 좀 늦는다고 했어요. 어머님, 전 좀 묻힌 거 있어요? 배고픈데? 전이야 많지. 일부러 너가 좋아하는 동태전 많이 해놨다. 이야, 어서 가서 동서 먹을 전 좀 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을 가져오라고 시키셨고 저는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불륜 저지른 주제에 뻔뻔하게 전을 내오라고 시키는구나.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도련님이 현관문을 박차고 시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며 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에 왔네. 잘 지냈어? 얼굴 한번 좀 보자. 그런데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잠시 제쳐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동서 앞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남자 있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 싶더라고요.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의 눈빛은 확실히 차 있었고 분노를 겨우 참고 있었어요. 동서는 애써 웃으며 대처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남자라니. 내가 증거 하나 없이 너한테 묻는 것 같냐? 솔직하게 말해. 남자 있냐고. 없어.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 일도 바빠 죽겠는데. 끝까지 거짓말이야. 나는 그래도 너 믿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속일 생각만 하네. 누가 그래? 내가 남자 있다고 누가 그랬냐고. 이거 뭐하냐? 네 잘난 상간남아 만나고 들어오는 기자 이 나쁜 년아. 어? 누굴 만나? 여태까지 날 기만하고 속이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얼마나 재밌고 스릴 넘쳤겠어. 내가 증거 모으는 동안 눈치도 못 챌 만큼 그 남자한테 푹 빠져 있었나 봐. 변명하려면 해봐. 나한테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동서는 소파에서 일어나 도련님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야. 지금 일단 여보의 추측일 뿐이잖아? 내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에 충실했는지 잘 알면서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거 좀 아니지 않아?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 지금 너랑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증거 모으는 동안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너는 모르지? 이제는 네가 지옥을 경험할 차례야. 소송할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너랑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러 온 거야. 이제 남남이니까 여기로 생각하지도 말고 나 붙잡을 생각도 하지 마. 미안해. 하지만 이혼은 다시 생각하자. 우리끼리 대화를 좀 하자고. 이혼이 하기 싫었으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놈이 그렇게 좋았냐? 잠시 만나기만 했던 것뿐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뻔뻔해지기로 작정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린 거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정신병이 올 지경이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책임지란 말까진 안 할게. 그냥 이혼하자. 어차피 그놈이랑 갈 때까지 갔잖아. 이혼하고 둘이 결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쌤이나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그놈이랑 호텔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더 말해볼까? 나 얼마 전에 그놈이랑 2박 3일 제주도 여행 다녀왔지. 이제는 해외여행도 준비하고 있더라. 심지어 둘이 비밀 SNS 계정까지 만들어서 사진까지 공유하고 있더만. 그 사진 여기서 다 공개해봐. 공개하는 순간 너는 끝장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때였어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누셨어요. 그리고 울분이 토하셨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울려. 야, 이 못돼 처먹은 얘나.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신랑 있는데 다른 놈 만나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거 좀 말려줘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딜 도망가? 동서는 머리채를 잡히며 몇 번 저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유유히 그곳에 빠져나왔습니다. 하긴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녔는데 도련님이 모를 수가 없었겠죠. 도련님은 여태껏 증거를 모으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서는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더니 만나자마자 저에게 질문을부터 퍼부었어요. 형님이 알려줬어요? 나 카페에서 본 거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내가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그래, 형님밖에 더 있어요? 같은 여자끼리 편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형님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남의 가정사에는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닌데 왜 눈치 없이 굴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말한 적은 없지만 도련님이 눈치챌 만큼 동서가 증거를 흘리고 다녔나 보지.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도련님한테 폭로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어디 한번 가져와 봐. 뻔하니까 그렇죠. 평소에 저한테 불만 많으셨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사람이 너무 질투만 많으면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형님이 저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잖아요. 선을 넘은 건 너지. 이 업계에서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너 유명인사더라?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 네?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가족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불의를 보면 절대로 못 참아서 말이야.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 저는 사실 동서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녹음기였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까먹을 때가 많은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당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는 수시로 일을 할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었는데 동서가 제게 수술을 배우라고 한 그 습관까지 녹음이 되었던 거예요. 불법을 권유하며 갑질하는 게 딱 증거로 남은 셈이었죠. 그걸 꺼내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영업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인데 불법을 서슴없이 말할 정도의 인성이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설 때가 지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죠. 녹음기 안에는 여태껏 동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요즘 영업사원들도 수술을 다 한다느니 어떤 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동서의 병원은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업계의 소문들이 쫙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의 병원은 폐업 수순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서의 입에서 거론되었던 다른 원장들도 줄줄이 잠적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병원 폐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의 인생 망가뜨리니까 좋아요? 겁도 없이 나를 건드려. 돌아도 제대로 돌았네. 바쁜데 왜 자꾸 전화를 해대지? 몰라서 물어요? 경찰이 꼰지른 거 형님이죠. 얼마나 나한테 열등감이 심했으면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의 행복을 찾아요? 진짜 찌질해 보이는 거 알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속이 얕으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내가 볼 때 동서는 의료계에 몸담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내 가족이 동서 같은 의료인한테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그걸 막고 싶었을 뿐이야. 오히려 벼랑 끝까지 갈 뻔한 거 내가 겨우 막아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동서 아마 감겨서 썩고 있었을걸?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그 정도의 개념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치는 사람인 거야? 잘난 척 좀 그만해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평생 남의 심부름이란 말씀 하세요. 가뜩이나 수준 차이 나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했는데 어디 가서 내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바깥에서 만났으면 말도 안 섞었을 사람인데 가족이니까 그나마 상대해준 거라고요. 누가 했으리 남의 직업을 그렇게 깎아내린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겠어. 내세울 거라고는 자격증 하나뿐이라고 불안하지? 그것마저도 지금 흔들릴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앞으로는 다른 내공을 좀 채워보도록 해. 내가 볼 땐 의사랑과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지금 말 다 했어요? 원래 못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지. 이로써 그 사실이 과학이라는 게 입증이 됐네.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바쁘니까.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나니 저도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도련님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결국 동생은 도련님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고 상한남 또한 소송을 피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상한남은 무슨 의대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불륜 소문이 퍼져 그 병원 또한 희청이게 되었죠. 아무튼 동서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고 그 소문은 한동안 영업사원들의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경우에는 다른 영업사원들의 폭로도 이어져 잠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 사람이 나서자 다른 사람이 나섰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면서 마치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로가 쏟아진 것이죠.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에는 벌을 받나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 시댁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좋은 며느리감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불륜 소식에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으셨고 도련님은 소송을 진행하며 마음마저 피폐해지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으니 그 충격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인 도련님이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련님은 저에게 어느 날 묻더라고요. 형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워낙 서로 가깝게 지냈잖아요. 사실 예전에 카페에서 한번 남자를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도련님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안해요. 정직하게 바로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형수님도 많이 난감하셨겠죠.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선혜담을 데리고 다녔으면 제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 제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저를 완전히 농락한 겁니다. 차라리 치밀하기라도 하든가. 소송은 잘 되고 있나요? 내가 도울 건 없어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상간남이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쪽 집안도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쪽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은 평화롭던 두 집안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되갚아주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 겁니다. 빠르게 잊고 빠르게 회복해서 세상 살아야죠. 근데 자꾸 연락해서 미치겠습니다. 연락 와서 뭐라고 하는데요? 한 번만 만나달래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런데 저는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버렸어요.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이혼이 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끝까지 매달린다고 들었어요. 급기야는 제게 연락해서 도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달라 간청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제 전화도 받지 않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만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시죠?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번호를 지워버려서 누군가 했네. 우리 이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그때 안 좋은 소리 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그래요. 급한 상황인데 생각나는 게 형님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일적으로 엮여있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을 도와줘야지?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럼 제 말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만나주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다고. 깨달은 게 많아서 꼭 사과하고 싶다고. 이렇게만 좀 전해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땐 1분이라도 먼저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정도 부탁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예의에 예번하는 부탁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나는 우리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가뜩이나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졌어 말이야. 도와줄 수 없게 돼서 유감이네. 이만 끊지? 그렇게 동서는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내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업계에서 완전히 대출을 당해 아직까지 잠적을 한 상태예요. 그녀의 소식은 그게 끝이 없고 어느새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부상했던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네요. 다행히도 도련님은 이혼 후 정신을 붙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알아누우셨던 시어머니도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오셨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성격이 조금 강한 면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마도 큰일을 겪고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뒤로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차분히 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배탈 없이 다들 잘 지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다른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기분이에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저는 조기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관리직까지 맡다 보니까 더 바빠졌네요. 물론 지금도 영업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화목한 가정을 이어나가고 있고 도련님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돌싱인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잘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 일이 저희 집에서는 재앙과 같은 불행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힘이 해져가네요. 그때의 기억도 얼굴도 말투도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요. 역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써봤는데요. 워낙 잘 읽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때의 일은 유독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